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 이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이걸 파헤쳐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퓰리처 상도 타고, 또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으니까 아주 세계적인 대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우드워드가 최근에 경로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18번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AFP가 11일 날 소개했습니다. 그건 내용이 뭐냐면,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장성택이를 죽여서 그 시신을 당 간부들이 이제 오가는 그 계단 옆에다가 놔두게 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시신의 가슴 부위에 얹어서 놔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랑 삼아서. 내가 김정은하고 이 정도로 친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려면 그런 말을 김정은이가 얼마나 친하다고, 같이 독재 동업자가 아닌 한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실 자체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이미 작년 5월에 워싱턴 포스트에도 났답니다.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지지자들하고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신빙성의 의심을 샀죠. 그런데 그 사실은 아마 맞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 짓을 했을 겁니다. 허강일이라고 2016년에 중국 닝보의 그 북한 그 식당, 거기 종업원 12명, 여성 종업원 12명하고 함께 탈북했던 지배인이었는데, 이 사람 요즘 미국에서 산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장성택이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김정은이가 장성택하고 간부들을 리룡호 또 장수길 이 처형하는 장면 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어떻게 처형했냐니까, 사신 고사총, 이 총신이 4개인 그 비행기 잡는 고사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쏴 죽였다는 거죠. 처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체가 해체돼 버리는 거죠. 발목 하나가 남아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장성택이를 처형했는데, 장성택이 처형 때도 사신 고사총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죠. 시신을 간부들 보라고 내놨다는 거 봐서는. 근데 이 사건 또한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김정은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근데 독재자들이 이런 잔인한 짓, 이건요, 독재자들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물론 이제 독재자의 유형은 있습니다. 옛날에 성군도 다 독재자였죠. 근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독재자냐, 아니면 자기 권력 강화와 자기 동아리들을 그 권력을 같이 누리기 위한, 두고두고 누리기 위한 그런 독재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 악랄한 독재자들은 그 최후도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다 천수를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 악랄하게 독재를 하다가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1년에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그런 식으로 죽었잖아요. 42년간 독재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고향 시르테, 거기 이제 이 콘크리트 배수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시민군들한테 붙잡혀 나와가지고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발 쏘지마 이렇게 사정하다가 죽었잖아요. 누가 쏴버렸잖아요. 그 시신은 어느 창고에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돼 있대요. 이런 것이라든지, 또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차우세스쿠 기억하십니까? 1989년에 루마니아 24년간 독재를 했던 차우세스쿠, 그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밌는 게 김일성이를 그렇게 존경해서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6살 이 사람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고 형님 했겠죠. 그러면서 거기 주체 사상이라든지 그 북한의 지배 체계 이런 걸 전부 그대로 루마니아에
이식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김일성이처럼 뭐 영구 집권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24년간 통치를 하면서 정말 악랄한 그런 독재 정치를 했고 그 부인은 사치가 정말 말이죠. 극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사치를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그때는 이제 동구 공산 체제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그 무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이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는 바로 법정 밖에서 그 법정 뒤뜰에서 기관총으로 처형당했죠.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그때 북한의 김정일은 아니 아버지 저 의형제 동생인데 그런 식으로 처형당했으니까 이제 깜짝 놀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갖고 와서 간부들하고 같이 보면서 보라고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어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독재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산체제의 전형적인 독재자는 레닌이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이 사람이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인데 이 레닌이 그렇게 폭력을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폭력에 빠져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폭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냄새만 맡아도 입맛을 다셨다. 뭐 이런 그 글이 폴 존슨의 세계 현대사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정도로 레닌이 폭력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레닌은 1917년 그때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가 가기 전에 벌써 강력한 경찰 조직이죠. 뭐냐면 반혁명 분자들, 사보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색출해서 처형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전 러시아 비상위원회, 그 체카라고 합니다. 이걸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들어서기 무섭게 이제 살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살인하라고. 예컨대 몇 가지 이 폴 존슨의 그 세계사에 나오는 몇 장면을 한번 보죠. 그해 1월에 말이죠. 그 1918년 1월에 레닌은 여름병이 10명당 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사살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체카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며칠 후에는 투기꾼들에게는 테러. 이때 이 테러는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테러. 그걸 이용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체카를 다그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방 정부의 평의회에 내려보내는 전보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집단 테러를 도입하여 병사를 유혹하는 매춘부나 전 관리 등을 총살 또는 유형에 처하라. 1초의 망설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군 기관지에서는요. 성명을 내는데 어떤 성명을 내냐면 인정사정 없이 몇백, 몇천의 적을 죽이자. 그들의 피로 피를 씻고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부르주아들의 피바다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성명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 혁명 초기에는 아주 살벌한 그런 유혈의 세계가 된 거죠. 근데 뭐 레닌이 이 사람이 중간에 무슨 뭐 누구에게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뭐 처형당하고 이런 비극은 없었습니다. 명대로 살다 죽었는데 그 명이라는 게 병에 걸려서 죽은 거죠. 어떤 병? 이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뭐 말하면 뇌졸중 그런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1922년 5월에 첫 발작했다가 죽기는 1924년 1월에 죽었는데 네 번째 발작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나고 난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를 했지만 사실 일을 못했죠. 왜? 아니 레닌의 건강감시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레닌이 일을 못하겠어요. 큰일 난다고 이래가지고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탈린이 있었는데 레닌이 스탈린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계속 편지를 씁니다. 아파 있을 때도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스탈린은 안 된다. 위험하다. 제명하라. 배제하라. 이런 식으로 편지도 여러 사람한테 보내고 일기도 그렇게 쓰고 자기 부인한테도 그렇게 말을 남기고 하는데 전에 진리가 있습니까? 스탈린이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복당한 건 아니지만은 뭐 별로 좋은 죽음이 아니었죠. 예? 이렇게 죽고 스탈린은 그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었는데 글쎄요 그러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또 뭐 반혁명 이런 것 때문에 처형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는지 뭐 독살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독재자들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독재를 하는데 그것을 만약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강화해야죠.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도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도전할 수, 그런 엄두조차 못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압도적인 폭력을 과시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힘이 있어. 까불면 그냥 여지없이 죽여. 이런 것을 공포심을 심어주는데, 그 공포정치가 행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 폭력을 과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잔인하게 과시하는 거죠. 그 김정은이 같이 그냥 처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공포스러운, 무지무지하게 공포스러운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고사총을 쏜다든지. 이렇게 되는 독재자가 어느 날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개과천선하는 날이 자기가 죽는 날인데, 이건 자기 숙명이에요.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이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김정은이를 말이죠. 또 김정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창업을 할 때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까? 고생을 겪은 사람입니까? 그 할아버지 김일성은 어쨌든 무슨 자기의 독립운동 그 경력을 너무 부풀리고 이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국부로 존경받으면서 이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김일성 시대를 그리워한다면서요. 김정일은 독립운동하고 상관없지만은 북한 왕조체제를 구축하는 1.5세대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김일성보다 낙랄했고 잔인했지만은 그래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썼던 사람인데, 김정은이 그거 없죠.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이런 건 모르고 권력을 누릴 줄만 아는 거죠. 겁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째 아마 그런 공포 속에서 지낼 거예요. 내가 보복당하는 것 아닌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를, 오히려 내 공포를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니들이 평생 공포 속에서 살아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김정은이하고 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온갖 비난 다 듣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실해서 웃어가면서 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안보 라인 그 참모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어서 살면서 저 북한의 그 독재자를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말을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쟁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해실에서 웃으면서 아부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온갖 모욕당하고도 그냥 웃고 앉았는 이런 방법으로 평화가 유지돼요? 그게 평화가 보장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저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정신무장도 중요하고 이 군비도 중요하고 군대의 사기도 중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장하면 무조건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주의자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뻔한 이야기를 항상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을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뭔가 있었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에게 폭정을 가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뭐 했냐고. 왜 그 폭정을 연장시켜줬냐고. 왜 독재 비용을 당신이 물어줬냐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 또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북 라인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내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라든지 또 이런 대깨문 이런 분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거 몰라서 정말 답답하네요. 예.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